예, 한국산업보건학회장 윤충식입니다. 저는 주로 박승현 직업환경연구실 실장님이 발표하신 디지털 기반의 작업 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에 관련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재택근무가 과거에는 주로 원하는 우량 기업에서 생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런 강제성으로 인한 재택근무 형태는 기존에 예측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처음에 발표하신 내용이 주로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매뉴얼에 근거해서 발표해서 재택근무의 장점, 즉 업무 효율성 향상, 업무 만족도 향상, 생산성 향상, 더불어 이런 것들을 근로자, 기업, 사회적 측면의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은 낙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예를 들면 제조업 중심의 영역, 이건 산업보건의 전통적인 산업보건의 주 영역이었는데, 이런 것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비자발적인 측면에서 발제자가 이야기한 그런 장점만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형태는 사실은 근무의 작업 장소의 유해 요인뿐만 아니고 노동 조건,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의 불규칙성, 이런 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재택근무 때 안전보건 문제도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임금과의 계약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시간과 장소를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서는 사실은 이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의 경계의 모호성도 상당히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전한 재택근무의 고려 사항으로서 주로 이제 ILO 지침을 근거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작업환경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지침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주거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주거 형태가 작은, 그러니까 집이 작은 데서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냥 지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좁아서 인근 카페를 가서 근무를 할 때 사고가 났다. 카페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작업장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나면 산재 보상을 해주지만, 카페로 갈 때 사고가 나면 이 보상의 규정을 과연 사업 쪽에 해줄 건지 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이는 굉장히 불명확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업군이 다양하죠.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 비정형 근로자, 그다음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생산직 근로자 재택근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근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재택근무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렇게 꼭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갖고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가 여러 가지 제시해 준 지침, 가이드라인, 그래서 재택근무를 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책임 소재에 있어서는 재택근무의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는가,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연구과제에서 꼼꼼히 짚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고 재택근무에 그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작업자의 약 20% 정도는 컴퓨터 베이스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원천적으로 불리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정식적인 계약 근로자가 아닌 그런 비정규 근로자이어서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미국 자료뿐만이 아니고 월드뱅크에서 보고된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택근무가 과거에는 주로 생산성 위주로 우량 기업에서 실시되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가속화되었고, 뭐 사회적인 락다운, 소셜 디스턴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속되었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미 재택근무의 장점을 경험한 기업들은 이것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제자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지침들,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책임의 주체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향후 연구에서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업장 중심이고, 사업장 중에서도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재택근무는 사실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은 앞서 다른 연재에서도 발표한 뭐 플랫폼 노동자나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 뭐 같이 어울려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는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넘어서 고용조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산업보건 측면에서는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 지침과 더불어서 사후적 측면에서의 책임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가 산업보건학회장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망사고 관련해서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가 굉장히 큰 산업보건의 큰 이슈인데, 사망사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데이터를 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안전사고보다는 이제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암만 관련해서도 직업성 암이 추계하기로는 1년에 그 암 발생이 4,2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직업성 암이 발생할 거고, 직업성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그 범위를 해보면 약 1년에 2,1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사망사고가 2019년도에 2,020명이었거든요. 그중에 약 1,100명 정도가 직업병 관련, 855명이 안전사고 관련이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통 우리 안전보건도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것은 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과거 몇 년 동안 안 보였습니다. 최근에 보이기 시작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고 있는 여러 질병으로 인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더 연구되고 찾아내고 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